집은 사용도 하지만 그 안에 가치가 계속 신발도 계속 그냥 신던 거 계속 신고 다니면서 이거의 사용 가치를 제대로 다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정소영 작가님과 함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께 이제 처음 이제 제안을 드렸죠. 우리가 한번 이제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작가님께서 이 돈의 심리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이제 선정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흔히 이제 돈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재테크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재테크 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과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갖다가 늘 접근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접근, 경영학적인 접근, 이게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할 때도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 다 접근하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돈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내. 이분이 아마 뭐가 나오던 이분이 기자 출신이에요. 맞아요. 기자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들을 갖다가 그 저널리즘 정신을 가지고서 계속 바라봤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떠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가, 돈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흔히 그 다른 사람들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자 아빠처럼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로 흔히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과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해 주신 책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쓸 때 이때 마음 안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뭐 기본적인 바탕들을 갖다가 이 책에서 많이 모티브를 얻었어요. 아, 돈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어떻게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돈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간의 포인트가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인간 기본적인 욕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했고 그만큼 책이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그래서 첫 번째 선정할 때 이 책을 바로 그냥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사놓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이제 읽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속았죠. 왜냐면은 재테크 책을 생각했거든요. 재테크 책으로. 이게 재테크 책이라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 뭐 어떻게 투자해라라든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뭐 투자 원칙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없고 이제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또 특히 돈이라는 게 어떤 요소로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고 또 잃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내 안에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갖다 가장 확실히 기자들이 잘 봐요. 그 사회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이것도 특히나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곳곳에 잘 배쳐놨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술술 읽게요. 그리고 또 책이 편집을 잘한 게 한 페이지 양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읽으니까 책 두께 때문에 혹시나 이 책을 샀다가 두껍다고 생각하고서 안 열어보시는데 술술 읽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슬슬 읽혔던 게 이게 좀 행간이 좀 넓구나. 행간을 넓고 그리고 글씨 폭이 좁기 때문에 쉽게 읽게 일부러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자하고 이 모건 하우젤의 사람 잘 아는 편집자가 편집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는데 이 재테크 책, 어려운 책, 두꺼운 책, 이거 언제 읽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00페이지 되는데 500페이지 거의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4시간 만에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이 또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앞쪽에 주제를 딱 제시해놔요. 그 주제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넣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이걸 해석해주는 말로 끝맺음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다가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해주고 에피소드 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갖다가 딱 집어주니까 그러니까 수미상관 인형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이 그냥 막 읽어가도 머릿속에 탁탁탁탁탁 베끼게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 경제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50억 자산가인 정선현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일 이제 몇 페이지 안 넘겼을 때 굉장히 좀 새롭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경제에 대한 책을 보면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강의도 듣고.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공부하고 뭐 해도 내 부가 증가하는 거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읽혔는데 작가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단적을 낸다면 경제학자 중에 부자 없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경제에 대해서 그쵸.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자 중에 부자 없어요. 제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 교수님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작가님보다 없어요? 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그 경제학적인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돈을 갖다가 내 욕망과 어떻게 적합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아내 같죠. 저희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처럼 수학적인 머리, 논리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돈에 대해서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와이프는 다이아나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아니라 금을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여자들한테는 다이아라는 게 환상이고 욕망덩어리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그 환상적이고 욕망덩어리 대신에 불변하는 자산인 금을 취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심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허황되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폼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가 돈이라는 건 가치를 내재한 거잖아요. 가치를 갖다 교환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가 가치가 앞으로 가도 있을 것이냐. 그만한 게 없잖아요. 다이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훼손되잖아요. 아니면 깎아가지고 보기 아름답긴 하겠지만 이게 금처럼 계속 가치 상승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 차이를 전 책에서 보니까 그게 해석된 게 경제학자와 저희 와이프하고 차이. 이제 사모님이 현명하셨던 게 저도 이제 놀랐는데 최근에 다이아 똥값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나와가지고 진짜하고 성분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물 그 시장을 보면은 그 다이아 값이 가격이 진짜 거의 뭐 20분의 1, 10분의 1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금은 불변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아무리 가더라도 흔히 이제 비트코인 해가지고 디지털 금이라는 것들이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류가 가능한 금이라는 거는 황금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의 가치를 갖다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웰스하고 리치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치가 아니라 웰스라고 하잖아요. 돈을 쓰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보다 버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인간 안에 내 욕망과 어떻게 잘 버무려져서 그걸 갖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돈 버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여기 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웰스하고 리치가 이제 웰스는 이제 자산 부자, 리치는 소비 부자라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 많은 부자를 이제 웰스라고 표현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돈은 많지만 이제 뭐 고급 차를 산다든지 명품백을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비 부자라고 정의한 거죠. 이 책에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표현을 그냥 그대로 빌리자면은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뭐 값비싼 뭐 슈퍼카 내지는 외제차를 딱 샀을 때 이 사람이 부자냐 했을 때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의 자산에서 10만 달러가 빠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 정말 우리가 이제 부라는 것이 소비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그 뭔가 자산을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많은 절약을 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산은 우리가 뭐 어떤 걸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는 기본 가치를 내재한 거고 재화는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은 사용도 하지만 그 안에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이 사람은 정확히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카가 재화이지 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슈퍼카는 몰라요. 희귀종이라 나중에 타고 나다가 나중에 팔아도 자산 가치가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나중에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는 순간에 있을 때는 이건 자산이 아니라 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 가치를 갖다가 즐기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웰시하고 리치하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또 그 말씀을 해주잖아요. 소비를 갖다가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못 봤다. 여기 그런 구절이 나와요. 결국은 저축해서 돈을 모은 거, 이 부분들이 자산으로 전환시킨 거, 이런 사람들이 웰시 해가지고 부자인 거지, 진정한 부자인 거지, 리치 해가지고 막 귀금속 달고 스포츠카 몰고 이게 부자가 아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뭐 2030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뭔가 슈퍼카를 타고 명품을 막 산단 말이죠. 이걸 이제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내가 어쨌거나 명품 들고 뭐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거나 혹은 훨씬 더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이것들이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내지는 내 인생의 배우자로서 더 좋은 사람을 얻는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던데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허용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던데. 아니 보니까 저하고 와이프도 제가 약간 이상주의자이긴 한데 근본적인 안에 있는 바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소비를 극도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 옷도 계속 입는 거 보면 신발도 계속 그냥 신던 거 계속 신고 다니면서 이거의 사용 가치를 제대로 다 하는 거 보면 소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인 거. 그건 와이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몰랐던 건 자산과 재화의 차이를 몰랐고 재화와 자산의 차이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명예를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와이프는 실속이에요. 저는 이제 명예로운 것들을 그런 경향된 차이들이 있는 거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그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인맥을 넓혀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똑같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리치는 리치끼리, 예, 리치는 웰스는 웰스끼리.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워렌 버핏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워렌 버핏 그냥 햄버거 한 조각 맞아요.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다 하더라고요. 집 네. 거기다 있고 콜라 마시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분이 네. 그 돈 갖다가 스포츠카 사고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죠. 아니면 화재택을 사나요? 아니죠. 그렇게 전혀 하진 않아요. 그분은 근데 돈 버는 것들,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늘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언의 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딴 사람들처럼 보여주기식을 위한 리치가 됐다 그러면 지금의 워렌 버핏은 없었겠죠. 뭐 워렌 버핏 이외에 빌 게이츠를 내준다면 빌 게이츠는 그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돈보단. 네. 돈 쓰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아내한테 첫 프로포즈도 자기가 못했을 정도로 일만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일에 뭔가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일을 좋아하니까. 재화를 만드는 거에 특화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재화를 쓰는데 급급한 사람이 난 부자 됐다는 얘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전혀 없던데. 재화를 생산하든지 네. 자산을 가져가든지 이게 돈을 바라보는 심리학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여기에 나온 구절 중에 하나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밤잠을 설칠 투자는 하지 마라. 어떤 의미인가요? 밤잠을 설친다는 게. 밤잠을 설친다는 건 걱정하는 투자잖아요. 아.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지 마라.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이익을 얻어봤자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밤잠을 설칠 정도라 그러면 자기가 본연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는 투자는 하지 마라. 대표님 어때요? 밤잠을 설치는 투자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이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뭐 작가님도 지금 뭐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가 뭐 몇 채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2030 입장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정말 뭐 지금 돈 버는 걸로 해서 뭐 정말 숨도 안 쉬고 모았는데 막 30년 돼야지 그 아파트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아파트 값은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고 돈을 모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욕망이 기본 누구나 다 있잖아요. 주거니까 이거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통의 방법으로 이게 밤잠을 설치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뭐 이게 그런 게 뭐 예금 금리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결코 이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야 베팅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책에서 이런 거잖아요.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모든 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갖다가 속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갈 때 뭐가 상반되냐면요. 사고의 위험성이 커져져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들, 이게 모든 게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 가장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0년, 20년, 30년을 갖다가 보지 않고 단순하게 1년, 2년, 3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한 요소들.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 속도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냐면 사고가 나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고가 나도 죽을 속도로 100km 이상, 200km, 150km까지 몰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하지 말라. 차라리 속도를 늦추고 10년, 20년을 놓고 가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가 자산을 증식해가는 과정들이 네. 왜 시간을 중시해야 되고 왜 위험한 투자를 갖다가 피해야 되는지 그걸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기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자를 하면서 각가지 사례를 갖다 놓고 그 사례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끄집어서 거기다 적절하게 딱 배치를 놓잖아요. 그 부의 속도를 높이는 건 좋은데 위험한 투자에 리스크를 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게 좋은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죽음으로써 끝날 거 뭘 그렇게 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꼽아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라면 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그냥 천천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무너뜨린 투자를 갖다가 인생의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탑이 쭉쭉쭉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쌓아가면은 부자까지 쌓아갈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계속 쌓다 보면 무너뜨리고 전체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만 무너지면 되는데 지하실까지. 그래서 시간을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고 밤잠을 못 잘 투자는 하지 말라고. 네. 이게 얼마나 현명하냐면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네. 쫓기면 시선이 좁아져 가지고 더 못 본다는 거 아시죠? 마음이 넓어져야지 전체를 다 보고서 나갈 수 있는데 밤잠을 못 자면 불안이면 다음날에 일도 못 할 거고 그 투자에 대한 것들도 넣다 풀까 넣을까 뺄까 생각하다 보면 악수를 다투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100만 원 뭐 사실 뭐 할 수 없는 돈이죠. 사실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아 이거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한번 베팅해보자 해가지고 뭐 10배를 벌었어. 10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아이 1000만 원도 뭐 집도 못 사고 뭐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하네. 그래도 1000만 원을 또 해서 10배를 또 벌었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야 1억 이거 돈이 되게 벌리는구나 해서 또 그 1억을 다시 또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순간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하면 다시 100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인생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중에 9번을 성공해도 실패가 되고 가난이 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투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밤잠을 쓸 수 있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강조해요. 네. 소비를 줄이는 거하고 저축하는 거하고 이거 이외에 부자를 가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요. 그 사례들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책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빚 많이 져가지고 뭐 사라 이거잖아요. 그 돈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욕망의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욕망이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은 하차감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다이아를 낀 사람은 화려한 공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고 빌 게이츠는 세상에 멋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재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이게 투영되다 보면. 아니 그 작가님은 이제 그 50대 이제 50억 자산을 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제 지금 어쨌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디 구애받는 상황 아닌 상황이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그 부가 주는 선물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작가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그럼 이제 50억 정도의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에 1억씩 써도 50년을 쓸 수 있는 돈인 건데 단순 계산해도 부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작가님 느끼실 부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돈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사람하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힘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돈을 버는, 그러니까 자기가 쉬어도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직장 상사 너무 뇌가 있냐 없냐 이런 데 가서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힘이라는 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난 이 책에서 그렇게 딱 명확하게 딱 제시해 주는 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돈에 내지 않을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도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야. 네.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포츠카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갖다 같이 한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돈이라는 것들이 주는 가장 큰 힘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책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렇죠. 네. 돈이 어떠한 위력이 있는가,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재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탁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쵸. 사람마다 다 탈등이니까. 네. 내가 1억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억만 가지고도 될 때면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놓고서 설명해 주니까 나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경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 돈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삶을 갖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네. 그런 통찰을 나한테 준 책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작가님은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현재는 내가 부자인 것 같아요. 돈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 박사학위도 받았잖아요. 네. 50 넘어가지고 그 박사학위 받느라고 그 모르는 얘기를 갖다 교수님한테 하면서 논문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걸 해는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네. 내가 돈 버는 데 연연하지 않고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새로운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나한테 희열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바탕이 되는 거,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 조력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고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지금 이제 50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50억이 더 생겼다. 그 더 생긴 50억은 작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도 부동산 다니라 그 매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지금도 네. 그 강연을 가거나 네. 아니면 저작권료 가지고 생활비는 그걸로 써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내 생활비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쓰는데 그거 이외에 100억을 내가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외에 더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죠.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와이프한테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네. 막 재산 증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너무 희열을 느낀 여자예요. 막 땅을 사고 싶고 하고 요즘 집값 막 올라가잖아요. 네. 집값 올라가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네. 막 집 살려고 막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고정적인 소득을 못 주니까 네. 배팅을 못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얘기 문제면 100억까지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이렇게 글 쓰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 행복을 느끼니까 와이프하고는 다른 결이 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와이프는 자산 증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같아. 웰스예요, 웰스. 아, 여기서 말하는- 늘리는데 그냥 즐거움을 느끼는. 리치가 네, 아니라 네. 웰스예요, 웰스. 늘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네. 그쪽에 관심이 없고 네. 내 자신을 갖다 개발한 자아 개발에 훨씬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있잖아요 네.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돈을 갖다 어떻게 벌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설계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여기 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돈을 진짜 웰스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면 계속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화 생산하는 것들이 계속 돈을 벌어주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일을 해가지고 내 노동의 가치를 갖다 높여가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고 와이프는 자산 증식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점들을 갖다가 규정하면서 각자의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앞제목에 이기잖아요. 네. 당신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걸 내 특성에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제 책보다 당신이 왜 부자가 되는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나아간다고 그러면 부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20대, 30대, 네. 40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돈이라는 거를 이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거 영혼도 끌어당겨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연끌한다고. 예, 연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서 돈을 위해서 네. 난 못할 게 없어 네. 라고 삶을 살잖아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네. 작가님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네. 그 월급에 네. 진짜 열광을 다 네.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질문 드렸지만 네. 지금은 뭐 내가 여기서 50억을 더 벌어도 더 이상 돈이 아무런 가치를 못 주고 무의미한 게 네.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렇게 돈이 무의미하게 된 상황에서 네. 돈을 어디다 쓰세요? 기본적인 생활하는 거 쓰잖아요. 아, 지금 사는 거 좋아요,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뭐, 눈치 안 보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것들 하고, 와이프와 같이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근데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안에 내면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네.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일단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나의 모든 걸 갖다 좌우하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이 돈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늘 허기져요. 돈이 가진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은 바닷물 같아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허기를 가지고 평생 살다가 채우지 못할 그 허기를 가지고서 죽어간다. 그럼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에 얼마나 뿌리 깊게 얽매여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고 나서 그걸 풀어내야지 실질적으로 부자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고 자기의 삶에 행복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 돈의 심리학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가님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뭐 난 잘 모르겠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일단 모아놓고 생각하자. 일단 뭐 모아놓으면 스태치도 많을 테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그래요? 일단 모아놓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돈에 대한 기준과 전략도 없이 그래서 내 욕망의 실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요?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다이아 반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모여요? 돈이 심리학적이라는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욕망의 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욕망의 근원을 갖다 내가 통제하면서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방법들, 내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없이 뚝 떨어져서 오는 일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로또 샀다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서 욕망을 통제해가면서 돈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 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비와 소비 통제, 저축에 대한 것들 없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또 이 생활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조가 우리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 먹고 자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생계라는 거잖아요. 생계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이아를 갖고 싶은 생각,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생각 있나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상위 단계의 욕망이 또 이제 올라오고. 내 안에 욕망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로 한 번쯤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쌓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책에서 제시해요. 그래서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돈은 결코 짧은 시간 동안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 게 그러니까 부를 형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 공부가 부자가 될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돈에 대한 생각과 내 소비 습관, 나를 일단 내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부자를 나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처음에는 스타트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자기 욕망을 모르는 거예요. 경제는 알지만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는 거예요. 경제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자 중에 부자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있긴 있죠. 그분들은 그걸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경제의 돈의 흐름을 알고 나를 아니까 부자 되는데, 경제를 아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 뭐 부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사람은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절대적인 뭐 돈 뭐 10억이 있으면 부자야, 뭐 30억 있으면 부자, 이게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내가 돈을 더 필요하다, 난 돈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고, 그렇죠. 내 통장에 뭐 1000만 원만 있다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뭐 별로 어려움 없는데 나는 충분히 풍요로운데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부자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재화의 정도가 아니라 내 욕망의 정도가 어디에, 재화의 정도와 내 욕망의 정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를 갖는 거예요. 근데 재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정도를 아는데 내 욕망을 모르면 절대로 미스매칭. 이건 딱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이게 여기 있고 여기가 있으면 미스매칭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관점에서는 재화의 정도와 내 욕망의 정도가 일치하는 지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찾아낼 거냐.
그렇게 현명하게 찾아낸 사람이 결국은 당신이 부자로 되어가는지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책 제목도 잘 지었고 네. 돈의 심리학 제목도 잘 지었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해서 내 욕망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제시해 준 것도 20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20가지 법칙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거 한두 가지 법칙 이외에 전체적으로 이 책을 갖다 한 줄로 요약한다고 그러면 돈은 내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를 갖다가 하나만 얻고 나와도 이 책을 읽었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책은 마음을 깨우는 도끼라고 그러잖아요. 네. 난 이걸 통해서 어떤 도끼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건 내 욕망에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그 도끼를 탁 깨지니까 그 덕분에 아들아 돈 공부한 책이 그 다음에 촉촉촉 써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거예요.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돈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인생의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돈을 갖다가 만능주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돈을 갖다가 맹신하는 걸 갖다가 혐오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딱 떨어뜨리고 돈이 정확하게 실체가 무엇인지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라. 이게 딱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책을 딱 쓰니까 또 저도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 지점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얘기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흥미로워했던 게 뭐냐면 자와 가. 자의 삶은 근로자, 근로자 삶이고 자본가, 자산가, 가의 삶. 가라는 건 집가자를 쓰기 때문에 가문이 그 정도로 현대자동차 정씨, 그러면 삼성의 이씨 이걸 재벌가, 자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가 이룰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책에서 씹어주는데 그 핵심이 그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자를 통해서 얻는 사람들은 자기 노동과 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가는 자산을 만들어 놓고 자산이 알아서 돈을 벌 수 있게 재화가 알아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생산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욕망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돈의 그런 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돈만 모으게 된다면은 정말 돈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뭐든지 다 바쳐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할 거고 뭐 그게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척 가족 가까운 친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이라는 것을 일단 벌어야겠다.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순간 모든 걸 그 돈을 위해 바꾸게 되는 거고 그 삶이 결코 그렇게 부자의 삶도 아니고 그렇게 행복한 삶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돌아가는 뭔가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영끌 몸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조금 희생하고 버텨가지고 미래에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미래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되는 건데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설령 또 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잃게 되는 다양한 비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회비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삶을 살면 행복한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어야지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는 부분들은 내 삶을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돈을 바라보면 좀 더 인생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몰입돼서 그러니까 돈의 렌즈로만 그것도 몇십억, 몇백억 그런 렌즈로만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프레임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심리학을 책을 읽으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책이 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한번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는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20대, 30대 중에서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면 여자분들이죠. 왜요? 네? 왜요? 여자분들이 네. 리치에 대한 갈망들이 너무 강해서 음. 남자분들은 사실 리치에 대한 것보다 향락에 대한 욕망들이 강한데 여자들은 리치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자분들이 강해서 내 소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면 20대 30대는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자기 외모를 갖다 가꾸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뒤집어봐서 내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들이 좋은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책을 이제 뭐 한 문장으로 네.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돈은 네.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내가 돈을 쓰고 돈 어떻게 버는지 그걸 보면은 다 그 사람의 욕망이 다 보인다. 그래서 돈을 심리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돈이란 내 욕망에 투영된 삶의 모습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다음번에도 저희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작가님께서 뭐 읽고 싶은 책이나 네. 그냥 인상 깊게 봤던 네. 책들을 한 번씩 갖고 와서 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에 모건하우젤 네. 이분 책으로 했으니까 네. 다음 책도 이 모건하우젤 책으로 한번 더 할까요? 아, 네. 왜냐하면 돈의 심리학 이후에 요즘 새롭게 나온 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네, 책이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예. 그것도 지금 네,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맞아요. 베스트셀러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바로 이제 그 책 나오자마자 불변의 법칙을 읽었는데 이 책과 또 다른 통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네. 책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